이혼 얘기를 하려면 결혼 이야기부터 해야겠죠. 편의상 전처를 와이프라고 부르도록 할 테니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지인을 통해 만나게 된 사이였습니다. 당시 20대 후반으로 연애를 해오지 못해 외로움에 시달리던 저를 이해해 주던 친구가 여자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보통 남성은 소개팅을 환영할 테지만 솔직히 저는 소개팅이 그리 반가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부산 출신으로 무뚝뚝한 경상도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에 말수가 적고 무뚝뚝한 성격이어서 여자들과 대화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소개팅이란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같은 일이었지요. 처음에는 거절하려고도 생각했지만 벌써 장가갈 나이가 다가오는 와중에 소개팅을 받지 못하면 내가 대체 어디로 가서 여자를 만나 결혼할 수 있을지 생각했기에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친구로부터 여자를 소개받게 되었고 그게 곧 저의 전처였습니다. 저보다 2살 어린 와이프는 저와 같은 부산 출신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막 스튜어디스로 일하고 있었는데 저와 소개팅하던 그날에도 비행을 마치고 급히 자리에 나왔었어요. 규정 때문에 옷은 사복 차림이었지만 머리를 다시 손질할 시간 없었는지 여느 승무원들처럼 단정한 올림머리를 보며 저는 그녀에게라고 한눈에 반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비행 일정이 예상보다 늦어져서 집에 가서 다시 준비하고 나오는 시간이 없었어요. 머리가 너무 단정하지 않나요? 아니요. 너무 예쁘십니다. 와이프의 첫눈에 반해버렸던 저는 그렇게 바보같이 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런 모습이 나쁘지 않았는지요? 와이프가 제 애프터를 받아주었고 우리는 그렇게 연인이 되었어요. 참 예쁘고 애교 많은 와이프에게 홀딱 빠져버렸죠. 제 워낙 한국어 구절의 문법이 어떻든 간에 저는 거의 모든 일을 제 아내에게 양보했고 이 덕분에 우리는 연애하는 동안 평소보다 크게 싸우는 일도 없이 항상 좋았습니다. 다만 바쁘게 비행 일정을 소화하는 아내 탓에 보통 커플이 하는 것처럼 자주 데이트할 시간이 없어서 항상 아쉬웠지만 그래서 결혼 생각이 점점 더 간절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저희의 결혼을 축복해 주었고 저는 제게 미치도록 사랑스런 여자를 만났다고 생각하며 정말 행복했습니다. 연애하는 동안 혹시나 차이가 생길까 걱정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나의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마음이 편해졌고 이제는 아이도 얼른 낳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렴풋이 일찍 욕심을 부려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일찍 가정을 꾸려보고 싶었던 제가 와이프와 비슷한 모습의 아름다운 딸을 어서 갖고 싶었지만 승무원으로 일하시는 와이프는 임신을 최대한 미루고 싶어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경력사의 한순기능에 있어 일찍 임신하여 일을 그만두고 싶지 않아 아이를 가지면서도 제 자리가 견고해질 때 마음 놓고 가지고 싶어 하며 그것을 오빠가 좀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임신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와이프의 결정이 중요하여 그 말에 동의하고 그래서 우리는 최소 몇 년간 아이가 없이 신혼을 즐기며 천천히 자녀를 가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결혼을 일찍 했던 덕분에 몇 해를 함께 지내다가 그제서야 함께 같은 가정을 꾸릴 생각입니다. 왜 기다려야 하는지 와이프가 30 초반에 있을 때 그 정도는 저도 충분히 기다릴 수 있었죠. 저는 그렇게 아내의 비행을 배웅하며 알콩달콩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던 중이었는데 어느 날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일반 회사원이었기 때문에 회사 걱정만 했고 큰 타격은 없었지만 비행로가 막혀서 일을 할 수 없게 된 와이프에게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쉽게 끝날 거라 생각했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항공사들 중에서 가장 타격을 많이 입은 곳들은 점차 인원 감축이 시작되면서 제 아내인 전 저렴한 항공사 승무원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기존의 기본급의 절반도 되지 않는 적은 월급을 받으면서 장기간 휴가를 갖게 되어 급조 상황에 처했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끝날 것으로 예상됐던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면서 아내가 언제 다시 직장으로 돌아갈지에 대한 확신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수입 감소로 인해 집안 상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집은 제 몫으로 지었고 혼자서 먹고 살기 힘들지 않았으나 도로 써왔던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줄어든 생활비를 보며 와이프는 아쉬워했습니다. 좋아하던 쇼핑도 줄여야 했고 화장품 같은 것도 예전처럼 면세점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없으니 이런저런 절약을 해야 한다며 속상해했어요. 그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와이프는 퇴사까지 고민 중인 듯 했지만 그동안 승무원으로 일하는 것이 자신의 천직이라며 좋아하는 아내가 퇴사를 쉽게 결정할 수는 없어 보였습니다. 매일 비행 다니느라 저보다 바쁘던 사람이 이제는 제가 출근하는 동안 혼자 집에 머물러 있게 되어서 저도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와이프의 결정을 도와주고자 다시 한번 임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혜민아, 그럼 어때요? 차라리 우리 지금 아이를 갖는 게 어떨까요? 이미 반년째 이러한 상황인데 코로나가 얼마나 더 지속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죠. 계속해서 시간을 낭비한다면 아쉬울 것 같아요. 지금 다들 휴식을 취할 때 잠깐 쉬고 나중에 일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결국 손주는 저희 엄마가 돌봐준다고 하셨는데요. 애만 낳으면 당신은 걱정할 게 없겠죠. 제가 지금 상황에서 임신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애 낳는 기계로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직장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오빠는 그런 말만 하지 말고 집에서 노느라 애나 낳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무래도 괜한 말을 꺼내는 것이었나 봐요. 와이프는 제 말에 화를 내면서 쉬지 말고 라고 말했는데 저는 모두를 위해 좋은 방향을 고민했던 거였어요. 무언가 하라는 듯한 부담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해해주기 위해 설명을 해주었지만 여전히 아내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았어요. 휴직 이후 계속해서 예민해 보이고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출근하는 남편에게 아침상을 차려주지 않아서 마음이 안 좋았고 와이프의 우울한 모습을 보며 안타까웠고 걱정이 되었지만 그녀의 기분을 이해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괜히 섭섭하고 마음 상하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부부간의 임신 얘기를 꺼낸 것도 그렇게 화를 내야 하는 건가 싶기도 했었고 화내는 와이프 때문에 눈치 보여 말을 하지 못한 거지 섭섭한 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살림 문제가 제일 그랬었죠. 원래 서로 반씩 나눠 하던 일이니 와이프가 일을 쉰다고 해서 혼자 다 하라는 말은 아니었지만 와이프는 예전과 똑같이 나누려는 것을 보며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그동안은 와이프가 저보다 일찍 출근하다 보니 아침상은 기대한 적도 없었지만 쉬는 중에도 밥 한 끼 차려주지 않는 걸 보면 저도 섭섭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살림도 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사람도 만나지 못하니 계속 집에만 있는 와이프의 모습이 걱정되었지만 제가 괜한 분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싸우지 않기 위해 와이프의 기분을 최대한 이해해주는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중 어느 날 와이프가 일을 해보고 싶다며 말씀을 꺼냈죠. 오빠, 나 쇼핑몰을 해볼까? 그래서 제 생각은 갑자기 쇼핑몰로 갔습니다. 내 친구인 지수를 떠올렸어요. 지수가 임신하면서 일 그만뒀었는데 그 후 쇼핑몰을 열면서 대박을 냈던 걸 기억하며 와이프에게 말했지요. 요즘은 남편보다 아내가 돈을 더 번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어떤 사람은 장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해볼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제 와이프는 아이 옷 쇼핑몰을 운영하는 친구 얘기를 꺼내며 잠깐이라도 쇼핑몰을 통해 부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쇼핑몰 운영은 어려울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해보겠다는 와이프의 말이 기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만 있기보다는 취미가 생기면 가족 모두가 밝아질 것 같다고 생각하여 와이프가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에 찬성하게 되었습니다. 와이프도 배우고 있는데 그 지수 씨는 친구를 자주 만났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외출을 못하여 서로 집에서 주로 만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배우자와 함께 집에서 만나는 일들도 많아졌죠. 친구 부부와 자주 만나다 보니 쇼핑몰을 방문하다 보니 모르겠지만 코로나 이후 우울해했던 제 와이프는 조금 밝아진 듯했고
그 변화가 내게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그 지수 씨라는 와이프의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태진이라는 와이프 친구의 남편은 조금 미묘했습니다. 지수 씨는 우리와 같은 부산 출신이고 그 남편은 다른 지역 출신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와이프와 제가 만난 그 남자는 무뚝뚝한 편이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말수가 별로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 남자는 너무 선을 딱딱하게 긋는 모습으로 무뚝뚝했습니다. 보통 같은 성별끼리 만나면 군대나 회사 이야기를 하며 편하게 지내다가 친해지곤 했는데 그 사람은 저와 만나도 딱 필요한 말만 하거나 제가 묻는 질문에만 답변할 뿐 스스로 이야기를 이끄는 일이 없고 말이 부족해 보였어요. 아마 그는 그런 성격인 것 같았는데 제 와이프에게는 더 차가웠어요. 태진 씨, 거기 가위 좀 주실래요? 라는 제 와이프의 질문에도 대답조차 하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넷이 함께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그 사람은 자기 와이프에게만 대답을 하곤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와이프가 예쁜 편이라서 제 친구들 중에도 와이프의 외모를 칭찬하고 대놓고 뚫어지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은 그런 것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자에게는 시선조차 주지 않거나 쳐다보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와이프에게는 정말로 부드럽고 잘 대하였습니다. 확실히 말로는 그리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세심하게 자기 와이프를 챙기는 행동들이 애틋하고 좋은 남편 같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유독 우리 와이프와는 사적으로 따로 얽힌 적이 없는 것을 보면 아마도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를 굳센 심성의 남자로 생각했습니다. 친하게 지내지는 못했지만 저는 태진 씨에게 나름의 호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덕분에 저는 혹시나 하는 걱정도 없이 마음 놓고 와이프를 그 집에 보냈고 와이프가 지수 씨의 도움을 받으며 쇼핑몰 일을 시작한 것이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와이프 일이 잘 되기만 하면 될 뿐이었어요. 하지만 와이프의 기대와 달리 쇼핑몰은 그리 잘 되지 않았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대박이 터질 수는 없었지만 주문이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아 실망하는 아내를 보며 영일이 잘 풀리지 않는 듯했어요. 자기 친구는 택배를 보내느라 정신없이 바쁘다고 해서 딴에는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혼자 죽 쓰고 있는 것을 보니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이프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장사가 잘 안 되면 더욱더 열심히 물품을 홍보하고 팔기 위해 매주 거의 동대문 시장으로 혼자 가서 판촉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말마다는 정말 바빠서 동대문 도매시장을 돌아다니며 쇼핑을 하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대문 도매시장은 주로 새벽에 운영되기에 와이프는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혼자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 밤을 새우며 주말을 보내고 나와야 했습니다. 새벽 비행에 익숙하더라도 그럼에도 시장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운반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별 소득 없이 수고만 하는 와이프를 지켰습니다. 와이프가 안쓰럽기만 했어요. 오빠야, 내일 서울에 가는 거 알지? 나 다녀올 테니까 혼자 저녁 잘 챙겨 먹어. 여보, 그냥 나도 같이 갈까? 내가 직접 운전해서 태워다 주면 너도 편할 텐데. 시장 가서도 내가 대신 짐 들어주고 하면 좋잖아. 에이, 됐어. 나 그냥 기차 타고 가면 되는데. 뭘, 그리고 차로 가려면 더 일찍 출발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오빠, 퇴근 시간에 걸려잖아. 그거야. 뭐, 금요일 날 좀 일찍 퇴근하면 되지? 여보, 혼자 고생하는 게 안쓰러워서 그래. 내가 같이 가 줄게. 나 정말 괜찮아. 오빠가 나 따라가면 쉬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래? 오빠도 주말에는 좀 쉬어야지. 그리고 나도 양심이 있어. 돈도 안 되는 일을 하면서 남편까지 어떻게 부려먹어? 저는 혼자 애쓰는 와이프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와이프는 오히려 제게 미안해하며 같이 서울로 올라가는 것도 한 번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괜찮다는데도
평일에 일하는 자가 주말이라도 제대로 쉬어야 한다며 만류하는 와이프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고 싶었던 저는 와이프가 힘들 때 힘이 되어주려 목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계속 적자가 나고 쇼핑몰 일이 힘들어질 때 짠하며 돈을 내어주고 싶었거든요. 어차피 와이프가 서울에 있는 동안 저는 주말 내내 할 것도 없고 그 시간에 혼자 집에 있으면 뭐 할까 고민했습니다. 때마침 코로나로 인해 배달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며 하는 배달 일이 많았기에 평소 자전거를 즐기는 취미가 있던 제게는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목돈을 모아 와이프를 깜짝 놀래키기 위해 주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와이프에게는 운동을 하기 위해 자전거를 탄다고만 말해 두었죠. 배달 일은 힘든 면도 있지만 그 안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나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도 많아서 저와 같이 두 직장을 병행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만큼 배달 건수가 많아져서 초보인 저도 상당히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거든요. 하루에 많이 벌 때는 몇십만 원도 벌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피로를 이기며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그날도 와이프는 서울로 옷을 사러 올라갔고 저는 와이프가 없는 사이 배달 일을 평소처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밤늦게 하는 자전거 배달 일은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일을 하다 보면 피로가 줄어들고 두려움도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자전거를 끌고 나갈 때마다 차도를 달리며 매일 무사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여전히 변함없었습니다. 그래도 배달일로 틈틈이 부수입을 올리는 것은 즐거웠습니다. 와이프를 위해 모으고 있던 돈도 어느새 큰 목돈으로 변하고 있었고 저는 와이프가 그 돈을 보고 웃을 것을 상상하며 그날도 어김없이 일을 나섰습니다. 한창 배달일이 많은 저녁 시간, 저는 남들의 저녁과 야식을 배달하면서 한참 빈속이었지만 그날도 쌓여가는 콜수를 보며 저는 안 먹어도 배부른 심정이었습니다. 와이프는 제가 근래 들어 살이 빠진 것이 자전거를 탔기 때문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저녁 먹을 여유도 없이 주말 밤낮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쉬는 날이 거의 없어서 힘들기는 하지만 아내를 위해 견디고 있습니다. 남들은 전이 와이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정도로 희생을 하는 것이 미련하다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사랑하는 와이프 때문이라면 목숨마저 내놓을 수 있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날까지 말이죠. 그 날은 새벽 늦은 시간까지 배달 일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보통은 한두 시간쯤 되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곤 했는데 그때는 유난히 배달 건수가 많았던 때였습니다. 거리두기 조치로 외부 활동을 할 수 없어서 그런지 그날따라 여기저기 모텔이나 호텔에서 배달을 시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불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보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배달이 너무 많아져서 자전거로 이미 몇십 km를 달렸는데 이제 집에 들어가 쉬고 싶었지만 돈이 얼마나 떨어질지 생각하니 차마 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늦은 새벽까지 계속해서 페달을 밟고 있던 중 갑작스런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메크 가족분이십니까? 여기는 땡땡 병원인데요. 지금 즉시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예, 어떤 일이 있나요? 혜민이가 어디 다쳤나요? 교통사고입니다. 보호자가 필요하니 빨리 와주세요. 병원이 어디인가요?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 땡땡병원이에요. 그때 시간에는 와이프가 한창 동대문 밤시장을 돌고 있을 텐데 그 시간에 갑자기 병원에 실려갔다고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말에 얼른 정신을 차리고 서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까지 가려면 운전을 해야 했고 그런 상황에서는 배달 일을 할 때 입는 옷을 그대로 입고 집에서 차 키만 챙겨서 곧바로 서울로 향했습니다. 새벽 시간이라 그나마 한산한 고속도로를 달려야 했지만 서울까지 몇백 킬로미터의 길을 가야 했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와이프가 부산이 아닌 서울에서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것도 추가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걱정되는데 대체 얼마나 어떻게 다쳤을지 모르니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우겨서라도 와이프를 따라갈 걸 그랬다고 하죠. 얼마나 제 스스로를 원망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장장 5시간을 걸리는 거리를 쉬지 않고 달려 병원으로 간 저는 곧바로 와이프의 병실을 찾았어요. 대학 시절 이후로는 가본 적도 없는 서울에서 그것도 와이프가 입원했다는 병원을 오게 된다니 그 상황이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그때 제 머릿속에는 온통 와이프에 대한 걱정밖에 들어있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여 저는 병실을 찾아 달려갔고 와이프의 이름이 적혀있는 병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절대 안정이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던 것 같지만 그때는 그런 것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그리고 제가 병실 문을 열려는 그 순간 근처에 있던 간호사가 하얗게 질려 저를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누구 찾아오셨어요? 남의 병실 함부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남이라니요. 제가 여기 환자의 남편입니다. 연락받고 온 거예요. 예, 그럴 리가요? 제가 다 확인했는데 환자의 가족 사칭하고 막 그러시면 안 돼요. 우선 진정 좀 하시고 저한테 차근차근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화를 받고 오라는 그럴 때는 언제인가요? 갑자기 안 되는 거네요. 그리고 사칭에 있다면 무슨 뜻입니까? 제가 남편이라니까요. 와이프가 다친 소식을 듣고 부산에서 몇 시간을 달려왔어요. 저는 간호사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장 오라고 하는데 언제 오라는 건지, 왜 내 아내를 만나게 하지 못하는지 화가 났어요. 그대로 간호사를 밀치고 병실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정말 보세요. 남편은 벌써 왔잖아요. 뭐라고요? 그 사람이 남편이라고 그러는 건가요? 제 입으로 말해요. 그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1인 치료실에 있는 침상 위에서 누워있는 와이프의 손을 꼭 붙잡으며요.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제 와이프의 남편이라도 되느냐, 저를 대신해서 보호자를 자처하고 있던 그 사람은 와이프가 자주 만나던 그 친구의 남편, 김태진이었습니다. 저 인간이 대체 왜 여기 있는지, 내 와이프를 붙잡고 왜 울고 있는 건지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된 저는 믿을 수 없는 그 상황이 기가 막힐 뿐이었습니다. 당신 뭐야? 당신이 여기 왜 있어? 설마 여태 둘이 계속 같이 있었던 거야? 죄송합니다. 모두 제 탓입니다. 대체 뭘 잘못했다는 건지 주어가 없는 말을 내뱉던 그놈은 무슨 상황인지 영문을 알고 싶어하는 제게 모든 사실을 덤덤히 털어놓았습니다. 두 사람이 여태 남몰래 만나고 있었다는 것, 그동안 와이프가 매번 서울을 향할 때마다 자신이 항상 동행을 했었다는 것까지도 말이죠. 그리고 그날도 두 사람이 이를 핑계로 각자의 배우자들 몰래 데이트를 즐기다가 술을 마신 놈이 운전대를 잡고 드라이브를 하던 중 갓길에 있던 가로수를 들이받으며 사고를 냈던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그 광경을 보고도 쉽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와이프 손을 붙들고 있는 그놈을 보자마자 무슨 사이인지 단번에 예상할 수 있었지만 머리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그것도 그럴 것이 그동안 그놈이 저희와의 관계를 숨기기 위해 온갖 속임수를 쓰고 있었다면서요. 와이프를 다루는 방식을 보아왔다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 놈은 부부 관계에서도 우리 와이프를 무시하고 투명인간 취급하며 말을 쉽게 섞지 않으려는 놈이었고 단둘이 있는 자리를 어떻게든 피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를 무시하면서 자기 와이프에게만은 둘도 없는 애처같이 같이 굴던 놈이었죠. 그래서인지 저는 단 한 번도 두 사람이 그런 관계일 것으로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딸바보로 불리며 어린 자식까지 있는 놈이 자기 처자식을 두고 바람을 피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또한 저 또한 제 와이프를 너무나 믿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철없는 듯이 제멋대로 일을 처리할 때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순수하고 속이 여린 사람이기 때문에 바람을 푼다거나 남을 속이는 일은 영원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배달 일을 하면서 불륜인 것 같은 커플들을 무수히 봐왔지만 그러한 광경을 보면서도 우리 아내는 그런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그러한 사람들을 비웃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제게 닥쳐오니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고 어리석은 느낌이었고 실제로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뻔뻔하게 이야기를 할 때도 멍하니 서서 그 이야기들을 듣기만 했죠. 그냥 가볍게 드라이브라도 한 생각이었습니다. 술을 마시긴 했지만요. 와인은 두세 잔을 마셨어요. 기존에 여러 번 다녔던 길이라 차도 거의 없어서 안전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난 거죠. 이 상황은 모두 제 잘못입니다.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두 사람이 부주의한 탓으로 사고가 났다는 사실이 어이가 없었어요. 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제 와이프에게 죄송하다고 하는 패배적인 태도에 화가 났습니다. 그 둘이 얼마나 나를 멍청하게 여기고 있었는지 의문스럽고 그들이 내게 이런 방식으로 말하는 것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직접 와이프를 깨워서라도 이 사태에 대해 논의하고자 했지만 의식이 없는 친구를 데리고 갈 수는 없었어요. 그 사람은 제가 화가 나서 와이프를 해칠까 싶었던 것 같았는데 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면서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 잘못이죠. 우리의 관계도 제가 시작시킨 것이고요. 저는 혜민이를 너무 사랑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혜민이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 제발 혜민이에게 화내지 마십시오. 모든 책임은 저가 지겠습니다. 혜민이를 용서해 주세요. 어떤 책임을 맡을지 생각 중인데요. 불륜죄가 사라진 시대에 어떤 죄를 받아야 할지요? 왜냐하면 당신과 와이프가 이혼하고 자녀도 만날 수 없게 된다면 어떤 책임을 맡아야 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되질 않네요. 당신은 죄값을 제대로 치를 것이므로 나에게 내 와이프를 용서해달라고 하지 말고 당장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여기서 당신들을 죽일지도 모르겠으니까요. 평소에 예에 바르고 말이 없는 나도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놀랍긴 했을 것이지만 그는 제 말에 움찔하고 조용히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빈 병실에서 누워있는 와이프의 숨소리를 들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혼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도 와이프가 깨어나야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간호사에게서 들은 바에 따르면 수술까지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필요 없이 뇌진탕으로 인한 간단한 시술만 받았을 뿐인데 왜 계속 일어나지 않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와이프의 회복을 바라는 마음을 갖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와이프가 나빠지는 것을 바라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런 복잡한 심경으로 내게 원망을 느끼는 와이프에 대해 화가 났습니다. 다행히 오후가 되어 와이프가 깨어났지만 나는 깨어난 그녀를 반겨주지 못했습니다. 나는 굳게 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니 아마 그녀도 이미 제가 서울에 있는 걸 알아챈 것일까요? 일어나자마자 그녀는 나를 찾는 것보다는 자기 애인을 찾으려고 했어요. 지금 제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숨겨도 모자랄 판국에 그 사람이 크게 다친 건 아닌지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진 씨도 많이 다쳤어. 어떻게 된 건지? 응, 너 지금 내 앞에서 그 걱정이 나와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구나. 그 얘기는 나중에 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알아야 할 것이 아니에요. 걱정할 것도 없어. 그 사람은 아주 건강하게 스크래치 하나 없이 지나간 거니까. 내 이야기에 안도의 한숨을 내쉴 와이프는 그제서야 제 눈치를 보는 듯 했고, 그리고 와이프 역시 그 상간남처럼 자신의 외도를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빠도 다 알고 있을 테니까 긴 말 안 할게. 여보. 속은 들었지만 미안해. 내가 할 수 없었어. 처음부터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 싶었던 건 아니었어. 근데 마음이 자꾸 끌리는 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도 불륜을 범하지 않으려 했지만 사랑이 죄는 아니라고 생각해. 차라리 변명을 했다면 이해해 주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와이프의 날 지켜댄 속마음에 더는 그 사람과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 방금까지는 왜 그 사람인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자꾸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런 질문들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 같았어. 마치 죽었다 살아났던 것처럼 마음이 더 애타게 되었는데 이미 두 사람의 관계는 분명해져 있었어. 와이프가 더는 그것을 숨기려는 의지가 없어서 우리의 관계가 그곳에서 마무리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없어서 운이 좋았던 점을 인정해야 했고, 변호사를 구하는 방법과 소송 비용이 얼마나 소요될지 고민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고민으로 머리가 아프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먼저 해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와이프의 친구들에게 그들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의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나 또한 지수 씨와 같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지수 씨에게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진짜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내 가정이 파탄났던 것처럼 그 사람의 가정도 파탄났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주술 씨에게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을 알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에도 괜히 주술 씨와 아이들에게 미안해하며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을 전했지만 우리는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거짓말을 해서 나를 의심에 빠뜨려 미쳐버린 것처럼 만들어버렸으니까요. 남편에게도 다 들었어요. 혜민이랑 우리 남편이 그날 같이 있었다는 거, 우리 남편도 업무 때문에 서울로 갔다가 우연히 둘이 만나서 늦은 저녁을 함께 먹고 혜민이를 숙소로 데려다 주던 길에 사고가 났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규남 씨가 갑작스럽게 오해했다고 하더라고요. 제 남편이 설명하려고 해도 들어주지 않고 사고가 난 사람은 무릎까지 꿇었다고 하던데 그만큼의 그만 쓰면 되지 않겠어요? 왜 저한테까지 이럽니까? 지수 씨는 그 이야기를 믿어요. 두 사람이 정말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믿는다고요. 제 남편 저희가 제일 잘 아는 사람이에요. 누구나 그 사람이 자기 가족밖엔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혜민이가 사고를 일으켰다면 몰라도 우리 남편이 그곳에서 넘어갈 일은 결코 없다고요. 아십니까? 전혀 제 말을 믿지 않는 지수 씨를 보면서 난감하고 어이가 없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부럽기도 했습니다. 자기 배우자를 얼마나 사랑하면 그런 상황을 듣고도 남편의 말을 철저히 믿고 있는지 그런 와이프를 가진 그 분을 보며 상간남이 무척 부럽더군요. 그리고 그런 맹목적인 믿음을 가진 지수 씨가 불쌍했습니다. 마치 얼마 전 제 모습이었던 것 같아서요. 저도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사실을 전하려 했지만 결국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지수 씨에게 말을 전한 것을 알았는지 그분께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어떻게 못하냐? 어차피 다른 증거도 없고 우리 와이프는 나와 이혼하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당신도 거기까지 해야 해. 그러지 않으면 내가 당신 명예를 훼손하여 고소해버릴 테니까. 언젠가 자신이 죄를 다 갚겠다며 무릎을 꿇고 빌던 사람이 이제 또 다른 말을 하는군요. 제가 잡았으나 지나간 날들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제게 있어서 그날들은 가장 중요한 날들이었으니까요. 회사에 가지 않은 날들, 저는 거의 혼자 있었고 삶에 대한 여유와 역할을 반성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날들은 자기 성장에 중요한 시간이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진지한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저는 그날에 대해 후회하지 않으며 몇 속 나아갈 것입니다. 집에만 틀어박혀 이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와이프의 물건들과 노트북을 뒤져서 두 사람이 불륜 증거를 찾으려 노력했죠. 핸드폰에서는 이미 다 지워져 나오는 것이 없었지만 저는 어떻게든 다른 증거를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서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겠었지만 아무리 숨기려 해도 전부 지울 수는 없는지 하나둘씩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찍은 사진들을 발견했고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들도 몇 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서 아주 세기의 사랑을 한 줄 알았었거나 혹시라도 들킬까봐 핸드폰까지 다 지워놓았지만 몇몇 카톡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혹시 있는 증거를 발굴해냈습니다. 따로 보관하고 있었더군요. 덕분에 저는 법정에 제출할 증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고 제게는 두 사람이 모텔을 들락거렸다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증거도 지운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싶었었죠. 게다가 숙박업소는 그놈이 결제한 것 같은데 이러면 제가 와이프를 털어나올 게 없겠다 싶었습니다. 정말 심부름 센터라도 가봐야 하는 건지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막막하기만 했었죠. 그런데 정말 죽으라는 법은 없는 건지 저는 결국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제가 왜 그 생각을 바로 하지 못했을까요? 매번 배달을 하러 가는 길에 보았던 그 불륜 커플들을 떠올리면 쉽게 생각할 수 있었을 터인데요. 저는 와이프의 아이디로 배달 어플에 접속하여 그 두 사람이 머물렀던 숙박업소 주소들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서울에 갈 때마다 머물렀던 숙소들을 찾아가며 사실을 조사하여 두 사람이 찍힌 CCTV 영상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불륜의 확실한 증거들을 확보한 후 그 뒤에 와이프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상간남 고소까지 함께 진행했습니다. 와이프가 몸조리 차 친정에 있을 줄로만 알았던 처가 식구들은 저가 설정한 함정에 걸렸습니다. 처가 댁에 이혼 소장을 보낸 순간 상황을 알게 되셨고 집안은 전부 뒤집혀졌습니다. 장인과 장모님은 대신 제게 사과하셨고 한 번만 용서하고 다시 잘 살아보라고 말씀하셨지만 와이프가 그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제가 모은 증거들을 직접 보여드린 후에야 그제서야 아무런 말씀도 못하셨습니다. 덕분에 별탈 없이 이혼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고 그 사이에 상간남 집으로도 고소장이 도착했습니다. 증거가 없어 배째라며 당당하던 그 놈도 그제서야 상황을 파악한 듯하여 뒤늦게 제게 고소를 당해주길 바라는 빌더군요. 규남씨, 우리 좋게 해결합시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충분히 사과하고 보상해 드릴 테니 저와 아내 사이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아내가 경찰 소환장을 받고 아이와 함께 부모님 집에 갔습니다. 이러다 보면 저는 피해 입고 앞으로 아이도 못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러는 것 참 염치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옛날엔 말만 해두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했었는데 어디서 그 당당한 모습이 사라졌나요? 그때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은 정말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혜민이를 만나지 않을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게 어떻게 용서해야 할까요? 그래도 제 탓은 하지 말아 주세요. 맞아요. 애인 단속 좀 잘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단순히 이혼을 제안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저기 증거들이 너무 많다고요. 덕분에 저도 이혼하면서 양쪽에서 위자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결코 고소 취하하지 않겠으니 위자료나 만들어 두세요. 그럼 앞으로는 연락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제 와서 구걸하듯 사정한다 해서 제가 용서할 일은 없었습니다. 그놈 가정도 파탄이 나봐야 정신을 차릴 거라 생각하며 저는 합의를 하지 않았고 덕분에 그 후에 그 집도 이혼 소송에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지수 씨가 제 말을 믿지 못해 걱정스러웠는데 그래도 증거가 확실하니 그 믿음도 됐습니다. 결국 깨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상간남은 자기 와이프와 이혼하고 싶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 와이프에게 매달리다가 결국 양육권까지 빼앗기고 이혼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래서 그 놈은 자기가 이혼하게 된 것이 자신의 전처한 일이라며 원망을 했습니다. 덕분에 그토록 절절해 보였던 불륜 커플은 결국 대판 싸우며 헤어졌습니다. 솔직히 저에게는 그게 제일 속 시원한 일이었어요. 사실 제 와이프는 잘못을 하고서도 저와 이혼을 걱정도 안 했어요. 오히려 이제 모든 것이 들통났으니 차라리 이혼한 후 당당히 그 놈을 만나겠다며 이혼하는 것을 아쉬워하지도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혼을 했음에도 제대로 복수를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속이 쓰렸는데
결국 개판이 나고 그 두 사람이 헤어진 것을 보니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전처가 나를 찾아와 다시 받아달라며 빌덕거렸어요. 오빠, 나 잘못했어. 나 이제 다시는 그럴 일 없을 거야. 우리 다시 합치면 안 될까? 이번에는 내가 진짜 잘할 테니까. 우리 지금까지도 좋았잖아. 오빠, 나 임신도 할게. 앞으로 일도 알아보고 다 잘 할 테니까. 제발 받아줘. 이제 와서야 너무 늦었다는 걸 왜 모르는지 끝까지 염치도 없는 전처가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깔끔하게 이혼을 했고 지금까지 혼자 지내고 있지만 이혼한 남자가 없기로 했습니다. 한 번 하나뿐인 결혼 생활을 경험해본 후에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왜냐면 모르는 동안에는 내가 시도하거나 경험하지 못한 것이 항상 아쉽게 느껴지곤 했었거든요. 이제서야 좀 더 삶에 대해 알게 된 느낌이 드는군요. 그런데 앞으로도 제 삶을 살아갈 테니 여러분들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도 평안히 하시길 바라며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